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의 계속해서 이어서 처방부터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고, 먼저 경청하여 이해하는 것, 또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 올바른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전문 직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침이다. 안경점의 검안사에게도 중요하고 의사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단을 신뢰하지 않는 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딸 제니가 겨우 2개월 되던 어느 토요일에 병이 났다. 그날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미식축구 시합이 있던 날이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 시합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약 6만여 명이나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 아내와 나도 거기에 가고 싶었지만 어린 제니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아이는 구토와 설사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의사도 시합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집의 주치의는 아니었으나 그날의 당번 의사였다. 제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집사람은 경기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 의사를 불러주도록 부탁했다. 때마침 시합은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었지만 아내는 네 하는 그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지요? 하고 그 의사는 상쾌하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전 코비 부인입니다. 우리 딸 제니가 아파서 걱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집사람은 딸아이의 증세를 설명했고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리지요. 어느 약국으로 해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사람은 의사에게 필요한 증상은 얘기했지만 너무 서두르느라고 완전한 정보는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제니가 신생아라는 사실을 그 의사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럴 거예요. 아내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집 주치의가 아니지 않소? 제니를 진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오. 글쎄요. 난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사가 제니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처방한 약을 유아에게 줄 생각은 아니겠지요? 아내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침내 아내가 말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당신이 거세요. 하고 아내는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다시 전화를 받으러 불려 나왔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처방해 줄 때 우리 제니가 이제 겨우 2개월 된 아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셨습니까? 저는 아니요. 하고 그가 외쳤다. 그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전화 주시길 잘했습니다. 즉시 다른 처방을 해드리지요. 만일 당신이 진단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처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은 판매에도 적용된다. 유능한 세일즈맨은 먼저 고객의 욕구, 관심, 그리고 고객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아마추어 세일즈맨이라면 제품을 팔지만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판매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접근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진단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는 사람들의 욕구를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연관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실성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법에도 적용된다. 전문적인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그 사건의 상황 및
관련된 법과 선례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사실 자료부터 수집한다. 유능한 변호사는 자기 자신의 변론을 작성하기 이전에 반대 입장인 검사의 기소 문안을 먼저 작성해 본다. 이 원칙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도 적용된다. 어떤 회사에서 이 소비자 연구 자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설계합시다 하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이를 바꾸고 말하면 고객의 구매 습관과 구매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무시하고 단지 제품 설계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될 리는 만무하다. 훌륭한 토목 엔지니어는 교량을 설계하기 전에 작용하는 힘과 압력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그 학습의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영리한 학생은 응용하기 전에 이해부터 할 것이다. 훌륭한 부모는 아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할 것이다.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먼저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먼저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분명하고도 올바른 원칙이다. 또 이것은 보편적이고도 공통분모적인 원칙이다. 특히 대인관계 분야에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4가지 자서전적인 반응. 우리는 남의 말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듣는다. 이것은 자서전적인 경청으로 다음에 제시되는 4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첫째, 우리는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이다. 둘째, 우리는 탐사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증거 틀에 입각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충고한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식인 넷째, 우리는 해석한다.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이 같은 반응 유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이미 깊숙이 젖어 있고 항상 이런 모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들은 우리의 진정한 이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자. 이때 아들이 어떤 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 애가 할 말을 내가 모두 미리 판단해 버린다면 모든 것을 솔직히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이때 나는 아들에게 심리적인 공기를 넣어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 탐사를 한다면 그가 어떻게 느끼겠는가? 여기서 탐사한다는 것은 수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과거 경험에 근거하는 자선적이며 감독적이고 또 침해적이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이다. 그러나 논리의 언어는 감정이나 정서적인 언어와는 다르다. 당신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를 결코 찾아내지 못한다. 끊임없는 탐사야말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좋아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어요. 학교에서 뭐가 가장 재미있니?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너희의 주말 계획은 무엇이니?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 아들은 친구와 전화할 때 중단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가 많지만 당신에게는 고작 한두 마디의 대답일 뿐이다. 당신의 집은 아들이 밥 먹고 잠이나 자고 하숙집에 불과하고 아들은 결코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생각을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애가 왜 그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즉 아들이 자신의 가벼운 약점을 털어놓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잔소리와 그것 봐 내가 그렇게 충고했잖니 하고 라고 하면서 아들의 감정을 짓밟아 버렸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 방식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나는 이 개념을 전국에 걸친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왔다. 우리가 공감적 경청 상황에 대해 역할 연기를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을 마침내
파악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큰 쇼크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보통 하는 반응 방식이 어떤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공감증 경청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극적일 만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경청하여 이해하라는 명제는 7가지 습관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제일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원칙이다. 이제 어떤 아버지와 10대 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는 방금 기술한 4가지 반응 유형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살펴보자.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얘야, 무슨 일이 있니? 학교는 도대체 실용적이 못 된다고요. 난 거기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쎄, 넌 아직 학교의 좋은 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단다. 몇몇 과목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일이 기억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그 과목들이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꾹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저는 제 인생의 10년을 학교에 바쳤어요. 아빠는 X 더하기 Y를 배우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는 제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말해 줄 수 있나요? 자동차 정비사라고? 지금 한 말은 농담이겠지?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그 애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요. 그게 실용적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몇 년 더 지나면 조는 자기가 공부를 계속했으면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지 않을 거야. 내게는 그것보다 더 나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 이거는 충고이다. 난 모르겠어요. 조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얘야, 너 정말로 공부에 열중해 보았니? 탐사, 판단. 물론이지요. 전 지금 고등학교를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노력해 보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얘야, 내 학교는 아주 훌륭한 학교란다. 좀 더 학교를 믿어보렴. 충고, 판단. 다른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엄마와 내가 지금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알고 있니? 여기까지 와서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어. 판단.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아빠,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얘야, 만일 네가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공부하는데 좀 더 시간을 늘린다면 아빠, 소용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히 좋았다. 그는 아들을 도와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아들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시작이라도 했는가? 이제 아들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가 하는 말만이 아닌 그의 사고와 느낌, 아래의 대화 과정에 관로로 표시되어 있다. 그 아버지가 자서전적으로 즉 자기 경험 중심으로 하는 반응들이 아들에게 줄 가능한 효과를 살펴보자.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다라는 건데, 얘야, 무슨 일이 있니?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건 됐다. 학교는 도대체 실용적이 못 된다고요. 난 거기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난 학교에 공부에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큰 고민을 하게 된다. 글쎄, 넌 아직 학교의 좋은 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단다. 그게 아닌데 여기서 아빠의 자서전 제3장에 나오는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닌데 아빠가 장화도 없이 먼 길을 걸으면서 또 눈길이 푹푹 빠지면서 학교에 다닌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데 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을 뿐인데 몇몇 과목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그 과목들이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꾹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시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야. 아빠에게 이야기해버리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서슴없이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는 제 인생의 10년을 학교에 바쳤어요. 아빠는 X 더하기 Y를 배우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는 제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동차 정비사라고? 지금 한 말은 농담이겠지? 아버지는 내가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만일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안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난 내가 한 말을 정당화시켜야 돼.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조를 보세요. 그 애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요. 그게 실용적인 거죠? 싫은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년 더 지나면 조는 자기가 공부 이렇게 후회하게 될 거야. 읽었던 것을 읽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난 모르겠어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공부에 열정이 보았니? 물론이죠. 저는 2학년이래요. 이렇게 내 엄마와 내가 지금의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지 알고 있니? 뭐 이렇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알아요. 야, TV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니? 자, 우리의 안경, 즉 관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또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하는 자기 경험 중심의 자서전적인 반응이 어떤 제한을 가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순수한 욕구, 강하고 좋은 성품, 잔고가 많은 감정은행 계좌, 그리고 공감적인 경청 기술 등을 개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내면에 진정으로 들어가 그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청 기술은 공감적인 경청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 첫 번째, 효과면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내용을 흉내내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적극적 경청 혹은 반사적 경청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다. 그런데 성품 및 인간관계적인 바탕이 없다면 이 같은 기법은 종종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나아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듣게 해주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기술에 해당된다. 내용을 흉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즉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반복만 하면 된다. 이때 우리는 거의 머리를 쓰지 않는다. 아빠, 난 지쳤어요. 이제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아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다. 당신은 판단하거나 탐사하거나 충고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당신은 적어도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 공감적 경청의 둘째 번 단계는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약간은 더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머물고 있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번엔 아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때 당신은 주로 왼쪽 뇌의 기능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 셋째 번 단계는 당신의 오른쪽 뇌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너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때 당신은 아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만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넷째 번 단계는 둘째 번 및 세 번째 단계를 포함한다. 당신은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나타낸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너 정말로 학교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고 있구나. 이 경우 좌절감은 감정이다. 그러나 학교는 그 내용이다. 당신은 아들이 말하는 내용이 가진 2가지 측면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제4단계의 공감적인 경청 기술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추구할수록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나타낼수록 아들에게는 심리적인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력과 감정을 통해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가 당신이 진정으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싶은 진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마음 대 마음의 교류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다. 아들은 내면 깊숙이 있는 민감한 감정과 사고력으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너 정말로 학교에 대해 좌절감을 갖고 있구나.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는 도대체 실용적이 못 된다고요. 난 거기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넌 학교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럼요. 나는 내게 도움이 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를 보세요.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돈도 벌고 있고요. 그게 실용적인 거예요. 너는 조가 정말로 잘했다고 여기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 글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것이 확실해요. 너는 조가 잘못 결정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가 포기해버린 것이 무언가를 보세요. 제 얘기는 만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 예, 그래요.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도 못 얻고 대학교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래, 교육은 너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하지. 그래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전 정말 큰 걱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아, 넌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엄마에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아시게 될 테니까요. 보세요. 아빠, 저는 오늘 시험을 보았어요. 독해력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선생님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4학년이라고? 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진정한 이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충고도 실제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자서전, 즉 자기의 패러다임에 집착해 있다면, 다시 말해 자기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 초점이 이 아이가 고민하고 자동차 관리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도피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2학년에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아빠, 난 낙제할 판이에요. 낙제할 바에 학교를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 너 괴로워하고 있구나. 넌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먼저 이해하려고 애씀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 단지 비상적인 상호작용, 즉 일상 업무 처리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대신에 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인간관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했다. 나아가 아들로 하여금 점점 더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 그가 가진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제 부자는 서로 반대편에 앉아서 문제점을 바라보는 대신에 테이블의 같은 쪽에 앉아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의 자서전적인 체험을 경청하고자 마음을 열고 충고를 요청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조언을 시작할 때도 자기 아들이 하는 대화에 반드시 민감해야 한다. 아들의 대답이 논리적이면 아버지는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이 감정적으로 되면은 아버지는 다시 공감적인 경청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자, 네가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가 있다. 무엇이지요, 아빠? 너의 독해력 공부를 도와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거야. 아마 기술학교 같은 데는 이 같은 개인 지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다. 저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틀 밤하고 토요일에는 온종일 한다는데 그런데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대답에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공감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구나. 아빠, 게다가 저는 6학년 선생들에게 운동 코치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넌 그 애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렇지만 이 점은 아빠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특별 지도 과정이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매일 밤이라도 가겠어요. 애들의 운동을 코치해 줄 사람은 다시 구하면 되겠죠. 넌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구나. 아빠는 그 과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은 이제 좀 더 마음을 열고 논리적으로 된다. 또 아버지가 하는 자서전적인 얘기도 다시 원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외부의 조언이 없이도 변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해결 방안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과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개인의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문제를 찾아내게 하여 자기 스스로의 페이스와 시간을 들여서 해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가는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서 부드러운 내면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상처받고 있을 때 당신이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에서 진실로 경청해주면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빨리 여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싶어한다. 아이들은 친구보다도 자기 부모에게 마음을 더 열어 보이고 싶어한다. 부모들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속하여 믿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결코 판단하거나 비웃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아이들은 마음을 열 것이다. 당신이 위선이나 기만 없이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다른 인간으로부터 자신에게 무언으로 유입되어지는 순수한 인식과 이해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이다. 공감하기 위해서 항상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말이란 때때로 단지 방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테크닉, 즉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말한 종류의 이해는 이 같은 기술을 초월한 것이다. 만일 기술만 분리되어 사용된다면 효과는커녕 방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적인 기술을 다룬 것은 모든 습관에 있어서 기술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기술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진지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교묘하게 조종하고자 시도하면 크게 붕괴한다. 따라서 당신과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책에서 경청과 공감에 대해 읽으면서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의 말을 올바르게 경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번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난 진정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신이 가진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것은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진지하지 못하다면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듣는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후에 당신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또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게 아니어서 상대방이 자신만 노출시켜 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해로운
비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빙산의 일각인 기술은 반드시 수면 하에 있는 거대한 빙산 몸체에 해당되는 성품 저 밑바닥에서 나와야 한다. 공감적 경청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최초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 후가 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신이 의사로서 현명한 처방을 내리길 원한다면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난 지금 너무 바빠요. 진단할 시간이 없으니 이 처방이나 받아가시오. 나는 언젠가 하와이 와후의 북부 해변 어떤 방에서 책을 집필하던 일을 기억한다. 방을 시원하게 하려고 창문 2개를 열어놓고 있었다. 하나는 그 방의 앞쪽에 또 다른 하나는 옆쪽에 있었다. 나는 커다란 책상 위에 많은 원고들을 각 장별로 늘어놓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와 원고들을 산지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 작업은 아직 페이지도 매기지 않은 원고를 포함하여 엉망이 되었다. 난 원고를 저으러 온 방을 뛰어다니면서 큰 낭패를 겪었다. 마침내 나는 차라리 몇 초가 더 걸렸더라도 창문 한 개를 닫았더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감적 경청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킬로를 간 뒤에 되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또 드러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들을 안고 지내는 데 걸리는 시간, 나아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개를 주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별력을 가진 공감적인 경청자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실제 문제가 있는 내면 중심 부위에 도달할 때까지 한 겹 한 겹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수용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투자되는 시간은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 줌으로써 예입되는 감정은행 계좌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보답으로 나타날 것이다.